이것은 독점의 붕괴와 문명 전환에 관한 거대한 서사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SK텔레콤, KT, LGU+라는 세 개의 거대한 산 사이를 배회하며 더 가성비 좋은 선택지를 찾으려 했지만 결국 어떻게 이동하든 빈틈없는 철옹성에 갇혀 있다는 사실만 깨닫게 될 뿐이었습니다. 30년간 한국 땅에는 네 번째로 성공한 이동통신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권력의 고착화는 마치 조선시대의 세습된 양반 가문들과 꼭 닮아 있어 그들은 대대로 토지와 이익을 정교하게 나누어 가지고 통치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6년 오늘 난공불락처럼 보이던 그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균열의 이름은 바로 스타링크입니다. 이것은 일론 머스크가 직접 구축하여 상공 위에서 대지를 내려다보는 기술혁명입니다. 작년 12월 초 이것은 정식으로 한국 시장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비록 안테나 장비 비용이 55만 원에 달하고 월 이용료도 8만 7천 원이나 하며 속도와 안정성 면에서는 현재 기존 통신사보다 못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지극히 의미심장합니다. 사람들은 조금 더 비싸고 조금 더 느려도 상관없다며 발전 없는 통신 3사에 돈을 갖다 바치느니 차라리 이 예산을 머스크에게 주겠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대중이 30년간 쌓아온 분노와 실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산업의 가장 밑바닥 논리에서 출발하여 통신과 권리, 그리고 미래의 권력 교체에 관한 이 이야기를 철저히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황당하지만 엄연한 사실인 이야기부터 시작해 봅시다. 지금의 KT가 도대체 무엇으로 재무제표의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상상하는 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도 아니고 초고속 인터넷 기술도 아닙니다. 바로 호텔입니다. 네, 마법 같은 소리로 들리겠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KT 산하의 자회사인 KT 에스테이트의 호텔 사업 매출액은 2020년만 해도 297억 원에 불과했으나 2024년에는 이 숫자가 무려 2,142억 원으로 폭등하여 4년 만에 7배나 뛰었습니다. 이는 KT가 호텔 경영의 신비한 마법을 터득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손에 역사적으로 물려받은 금광이 쥐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화국 통신에 의존해야 했던 그 시절 KT는 한국 주요 도시의 요지에 막대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교환기가 작은 산만한 크기에서 노트북 규모로 축소되면서 번화가에 우뚝 솟아있던 전화국 건물들은 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KT는 가장 영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화국을 허물고 특급 호텔을 지은 것입니다. 명동, 강남, 동대문 등 여러분이 익히 들어본 고급 호텔 뒤에는 사실 본업을 등한시한 거대 통신기업이 서 있습니다. 이는 핵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통신회사가 기술 개발보다 호텔을 짓는 것이 더 돈이 되고 더 편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과연 그들이 여러분의 네트워크 경험을 개선할 동기를 가질까요? 경쟁이 없는 환경에서 이러한 행위는 경제학적으로 해자라는 우아한 이름으로 불리지만 저는 이를 나태한 행정의 온상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이런 나태함은 5세대 이동통신 시대에 이르러 극에 달했습니다. 세계 최초 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를 하며 집단적 환호에 젖었던 2019년을 되돌아보면 지금은 마치 정교하게 기획된 사기극처럼 보입니다. 광고에서는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영화를 1초 만에 내려받는 쾌감, 원격 수술의 기적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따귀를 때리는 것처럼 명확했습니다. 광고에서는 20기가비트를 표방했으나 실제 측정 속도는 0.8기가비트에 불과해 홍보한 수치의 25분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장 광고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술 사기였습니다. 더욱 분개할 일은 28GHz 고주파 대역에 대한 배신입니다. 5세대 이동통신을 고속도로에 비유하자면 이 대역은 마땅히 널찍한 10차선 도로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통신 3사는 주파수만 가져가고 2천억 원의 보증금을 낸 뒤 기지국 건설에서는 단체로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약속했던 4만 5천 개의 기지국 중 최종 이행률은 겨우 11%에 그쳤습니다. 왜 짓지 않았을까요? 호텔을 짓는 투자 수익률이 값비싼 인프라보다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는 주파수를 회수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한국 통신 역사상 전례 없는 치욕이자 돈만 빨아먹고 건설은 뒷전인 이 세 회사의 민낯을 철저히 까발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은 법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공고히 했습니다. 과거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불면 보조금 불평등을 막기 위한 취지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세 회사가
합법적으로 이익을 나눠 먹는 보호막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초구의 비밀 사무실에 모여 앉아 마치 작물을 나누는 강도들처럼 상의했습니다. 오늘은 네가 보조금을 좀 줄여. 내일은 나도 낮출 테니 서로 고객 뺏지 말고 이익은 우리가 챙기자. 이런 노골적인 담합 덕분에 한국 가계의 통신비 지출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2024년에는 제4위 통사로 스테이지 X의 진입을 시도했지만 자본의 높은 문턱과 기득권의 견제 탓에 결국 같은 해 7월 실패를 선언했습니다. 이는 14년 동안 8번째 실패였으며 이 산은 너무 높고 비싸며 정상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타링크가 등장한 역사적 계기입니다. 스타링크는 상식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땅 위에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기지국을 지을 필요 없이 수천 개의 위성을 500여 킬로미터 상공에 저궤도에 띄워 우주에서 여러분의 단말기로 전파를 쏘아내립니다. 전통적인 통신사가 각지의 편의점을 여는 격이라면 스타링크는 드론 택배와 같습니다.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고 인위적으로 설정된 행정 장벽도 넘어섭니다. 비록 현재는 55만 원의 장비 비용과 적지 않은 월 이용료가 들지만 소비자에게 선사하는 것은 선택할 권리도입니다. 소셜미디어상의 환호는 본질적으로 지난 30년 독점 체제에 대한 대규모 복수입니다. 게다가 다이렉트 투셀 기술이 성숙해짐에 따라 미래의 휴대전화는 위성과 직접 연결될 것이며 우리 집만 신호가 잘 터진다. 전통적인 해자는 기술의 차원에서 타격을 입고 완전히 말라버릴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서비스 전환이 아니라 통신 권력이 소비자에게 되돌아오는 혁명입니다. 통신 권력이 이동하는 동시에 일론 머스크는 전 세계를 더욱 충격에 빠뜨릴 예언을 던졌습니다. 2026년부터 우리가 수천 년간 유지해온 부의 관념이 완전히 뒤집힐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는 저축이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편적 고소득이라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기본소득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기술이 극도로 발달하고 생산력이 완전히 넘쳐나서 자원이 풍요로워진 상태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머스크의 시나리오에서 2026년은 범용 인공지능이 실현되는 원년이며 콜로서스라는 이름의 이 슈퍼컴퓨터는 멤피스에서 첫 울음을 터뜨릴 것입니다. 그 지능 밀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결국 3년 안에 로봇 외과 의사의 정밀도가 인간을 능가하고 교육과 의료 비용이 거의 0에 수렴하게 만들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이 매년 1000만 대씩 생산 라인에서 쏟아져 나오고 그 가격이 일반 승용차 수준으로 낮아지면 노동 비용은 상품 가격에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여기에 스페이스X와 테슬라가 손잡고 만든 우주발전소와 메가팩 배터리 시스템이 결합하면 에너지 비용 또한 0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인력과 에너지가 모두 무료라면 상품의 가격에는 원자재 비용만 남게 됩니다. 물자가 극도로 풍부한 그 시대에는 여러분이 지금 힘들게 모은 돈 한 푼 한 푼의 구매력이 논리적으로 재구성될 것입니다. 유토피아처럼 들리겠지만 현실의 정치 체제는 이미 이 전환점에 대비하기 위해 미친 듯이 판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7월 미국은 전 세계를 뒤흔든 OBBBA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아름다운 15K이라 불리는 이 법은 실질적으로 다가올 인공지능의 충격에 대비해 정부가 보험금을 미리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트럼프 계좌입니다. 신생아에게 종잣돈을 입금해주고 18년간의 복리 성장을 통해 미래의 자산 소유 격차를 상쇄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빈부 격차의 핵심이 더 이상 임금이 아니라 스스로 부를 창출하는 자산을 소유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노인에 대한 세액 공제가 대폭 늘어났는데 이는 사회 구조가 해체되기 전에 취약계층을 위해 구명 튜브를 던져주는 것과 같습니다. 정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2033년까지의 7년이 인류 역사상 가장 험난한 지옥의 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시기는 극도로 뒤틀린 과도기입니다. 한편에서는 범용 인공지능과 로봇이 전례 없는 속도로 회계, 번역, 법률, 제조업 일자리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 인류를 부양할 수 있는
분배 시스템인 보편적 고소득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2027년에 직장을 잃었는데 정부 지원금은 2032년에나 나온다면 그 사이에 5년이라는 공백기는 사회적 혼란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머스크가 이 기간에 극심한 정치적 분열과 사회적 불안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대전환의 전야에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제 제안은 양방향 해지 생존 전략을 취하는 것입니다. 첫째, 어떤 단일 예언도 맹신하지 마십시오. 만약 머스크의 범용 인공지능이 2026년 말에 예정대로 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인플레이션과 고령화에 맞서기 위해 힘들게 모은 그 예금이 여전히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산 배분에서 자금의 일부는 반드시 미래를 대표하는 연산 능력, 로봇, 에너지 핵심 자산으로 돌리기 시작해야 합니다. 머스크가 맞다면 지분 가치 상승이 노동소득의 소멸을 메워줄 것이고 그가 틀렸다면 전통적인 저축의 의지에 최소한의 저지선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여러분의 직업에 대해 인공지능 침투율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업계의 인공지능화 정도가 30%를 넘는다고 판단되면 그때가 바로 경보가 울리는 순간입니다. 해고당하는 날까지 기다렸다가 배우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인공지능을 조작하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인공지능이 단기간에 닿을 수 없는 감정의 온도가 매우 높거나 물리적으로 복잡한 영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통신이 지상에서 하늘로 이동하고 부가 노동에서 자산으로 이동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문명의 흐름입니다. 통신 3사의 독점 붕괴는 전체 요리에 불과하며 진짜 주요 요리는 전 세계 생산 관계의 재편입니다. 2026년은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니며 바로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구시대의 논리에 빠져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 재앙의 시작이겠지만 권력의 흐름과 기술의 경로 그리고 자본의 논리를 꿰뚫어 본 사람들에게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장엄한 기회의 창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결국 소비자의 선택과 기술의 도약이 함께 변화시킵니다. 스타링크의 반짝임은 단순히 깊은 산속에 신호를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문명이 도래하는 해안선을 비추는 등 대화 같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구독, 모든 방향 전환, 모든 투자는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투표입니다. 새벽이 오기 직전에 쓰러지지 말고 혜택이 오기 전에 준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음에는 이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더 심층적인 생존 가이드를 들고 오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